금융당국이 최근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서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상품의 판매를 제한했지만 공모형 주가연계형 파생상품의 신탁 판매는 허용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바꾸면 개별 소비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이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한도까지 깎아줍니다. 김치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주는 사업이 이르면 이번 주에 끝납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당초 마감 기한보다 한 달 가까이 빨리 종료될 전망입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 속에 카카오가 어제부터 11인승 대형 승합 택시 서비스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기본 요금은 2km까지 4,000원, 이후 131m당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에 관한 종합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대책 초안에 고위험 사모펀드와 함께 주가 연계 신탁 ELT도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이 되자 은행권이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발한 바 있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부 ELT 상품은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초 대책에는 이 ELT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키로 했었는데 이게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에 이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당초 대책에 주가 연계 신탁 ELT의 은행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했는데 은행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부 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늘 아침 시중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에 확정된 것인데요.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 배수가 1 이하인 이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에 한해서는 판매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신탁 상품은 은행이 고객과 1대1로 계약해서 고객을 대신해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ELT는 이 주식이나 주가에 연동하는 주가 연계증권 ELS 상품을 담은 신탁 상품을 말합니다. 네, 이 밖에는 또 어떤 대책들이 이번 최종 방안에 포함이 됐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DLF 사태를 계기로 원금 손실 위험이 20% 이상인 상품을 이 고난도 고위험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보호 대책을 강화했는데요. 이 고난도 금융상품 기준을 최대 손실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 파생형 편도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OEM 펀드 대책으로는 이 판매사와 운용사 간 업무협의 범위를 구체화했는데요. 투자 대상과 운용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펀드 설정이나 운영과는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 협의만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지표 관련한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과 수출, 투자, 고용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대응과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한국의 경제 성장 지표들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 경제의 전반적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OECD 36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 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상품 수출 감소율은 비교 대상인 34개국 가운데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비교 대상 31개국 가운데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컸습니다. 네, 이런 반면에 가계부채 비율이나 실업률과 같은 다소 부정적인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이었다고요? 네.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에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올랐는데요. OECD 비교 대상 30개국 가운데 8번째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또 상반기 실업률 상승 속도는 비교 대상 33개국 가운데 4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경연은 경기가 2, 3년간 내림세인 가운데 우리 경제가 사면 초과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 회복을 위해 투자세 공제 확대를 통한 투자 촉진책, 내부 소비재 개별 서비스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가 주요 신흥국 증시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타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30억 2,500만 달러를 순매도하며 주요 10개 신흥국 가운데 순매도 규모가 가장 컸고 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존폐 기로에 선 가운데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형 승합 택시 벤티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카카오가 새로 선보이는 택시 서비스, 이거 어떤 겁니까? 네, 카카오는 어제 오후 4시부터 대형 승합택시 벤티의 베타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벤티는 앞으로 2달여간 서울 지역에서 스타렉스 차량 100여 대로 운행되는데요. 카카오는 정식 서비스에 앞서 이 기간 동안 기사와 승객의 의견을 듣고 운행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운행요금은 2km까지 기본요금 4,000원에 131m당 거리요금 100원과 40초당 시간요금 100원이 붙는데요. 여기에 실시간 차량 공급과 승객 수요에 따라 0.8배에서 2배까지 탄력적으로 요율이 적용될 예정인데 이번 베타 서비스 기간에는 일괄적으로 0.8배로 계산됩니다. 벤티는 카카오 T 앱을 통해 택시로 호출하는 승객들에게 안내되고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게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타다 서비스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벤티는 스타렉스 등 11인 승합차를 이용한 서비스라는 점에서 타다와 비슷하지만 택시 면허를 가지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벤티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택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 카카오는 현재까지 9곳의 법인 택시 회사를 인수했고 벤티 서비스를 위해 중형 택시 면허를 대형 택시 면허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벤티가 플랫폼 업체와 택시 업계가 상생 협력한 좋은 선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측은 벤티와 관련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택시 규제 완화를 통한 서비스와 함께 대여 사업 기반의 사업들에 대해서도 완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네, 그동안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을 하려면 이 탑승국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보안 검색을 한 번 더 받았었죠.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불편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미국행 항공기를 탈 때 이 탑승국 보안 검색 인터뷰로 불편했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고요? 네, 우리나라 공항에서 미국 가는 항공기를 타게 될 경우 지난 2017년부터 테러 대비 보안을 위해 인터뷰나 탑승구 앞에서 검색을 받아야 했었는데요. 이 절차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보안청과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교통보안청은 우리나라 공항과 항공사에 대해 보안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는데요.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이 항공 보안 체계 상호 인정에 합의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미국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은데 이 서비스는 언제부터 가능한 겁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을 아예 없앨 것인지 간소화할지는 양국이 더 협의해야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없애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가 된다고요. 네, 한 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찾는 항공 수요는 345만 명에 달합니다. 항공사 등 업계에서는 이 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과 인터뷰 등이 없어질 경우 한 해 2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네, 앞으로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이 감면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오래된 차를 바꾸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바뀐 세법을 적용받습니다. 개정 조특법을 보면 10년 이상 된 휘발유차,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로운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별 소비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 줍니다. 만약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소유한 사람이 노후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승용차를 본인 명의로 신규 등록한다면 개소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소득 공제 관련해서는 한도가 설정된다고요. 네, 근로소득 공제 한도는 내년부터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이 경우 총 급여가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액 부담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개선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이는 퇴직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조치이며 대상은 내년 이후 적립금부터입니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50세 이상에 대해 세액 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다만 총 급여는 1억 2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내년부터 퇴직소득세에 대해 원천 징수율이 연금 수령 시점부터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가 70%에서 60%로 낮아집니다. 이외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혜택이 축소되는데요. 85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한 경우 임대 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율이 4년은 30%에서 20%로 8년은 75%에서 50%로 줄어듭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다음은 가전제품 구매 계획 있으신 분들 귀 기울이면 좋을 소식입니다. 정부가 으뜸 효율 가전제품, 에너지 소비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환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자격되시는 분들은 서두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번 지원 사업 지금까지 신청은 몇 건이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현재까지 신청 건수는 19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전체 예산 240억 원 가운데 220억 원, 90% 이상이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예상보다 신청이 많이 몰렸다며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5천여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소비자들 관심이 정말 굉장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업입니까? 네, 최고 효율 등급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10%, 1인당 20만 원 내에서 환급을 해주는 겁니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과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과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 품목입니다. 대부분 1등급 제품이 해당되지만 에어컨은 일부 2등급 제품도 가능합니다. 구매일 기준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효율 등급 라벨과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 환급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오 기자, 이런 속도라면 이 환급이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당초 신청은 지난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요. 예상보다 약 한 달가량 더 일찍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예비 접수 번호가 제공될 예정이라며 예비 번호도 무제한으로 제공할 수는 없고 이번 주 주말이면 마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보완책을 어제 내놨죠. 사실상 1년 유예를 했는데요.
고용시장에서는 3, 40대 취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엄하은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엄 기자, 어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죠? 이 내용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당장 다음 달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네.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산업 현장에서 부작용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진정을 해도 3개월씩 2번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기업이 자율 개선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기업에 대해 특별 연장 근로 허용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금은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고용부 허가를 받고 노동 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갑자기 발생한 기계 고장이나 작업량이 크게 늘어날 때도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국은 국회에서 이 관련법 개정이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구육책을 내는 것 같은데요. 네, 탄력 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되자 정부가 산업계의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보완 조치에 나선 겁니다.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1년이란 추가 준비 기간을 얻게 된 터라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 기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포기한 것이라며 장관 퇴진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완책은 결국 최근 경기 상황이나 취업 시장 상황 이런 거 고려해서 내놓은 대책일 텐데 지난달에 고용 시장 구체적으로 어땠어요? 네, 우선 고용 지표 자체는 수치상으로 넉 달 연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3만 1,000명이 늘어 넉 달 연속 증가수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달 기준 고용률은 23년 만에 최고 수준이며 실업률은 4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문제는 고령자의 단기 일자리 위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네. 60살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는 40만 8천 명으로 두드러졌는데요. 주당 1시간에서 17시간 취업자도 38만 6천 명 증가해 지난 2011년 9월 이후 최대로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도 정부 재정이 많이 투입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3만 5천 명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네, 이렇게 60세 이상, 60살 이상 고령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에 우리 경제 허리로 꼽히는 30, 40 세대 취업 상황 어땠어요? 네, 40대 고용률은 78.4%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하락폭을 최대치였고요.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17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30대 취업자 역시 지난해보다 2만 명 넘게 줄었는데요. 제조업 일자리는 2만 6천 명 줄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28만 9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고용지표 개선이 경기 회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뒷받침한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아차가 대표 중형 세단 K5 신차를 내놓았습니다. 최근 출시된 현대차 그랜저 그리고 소나타와의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기아차가 4년 만에 K5를 3세대 신형 모델로 내놨다고요. 네, 기아차는 오늘 서울에서 출시 행사를 열고 K5 완전 변경 모델에 대한 전국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김병학 카카오 부사장도 참석했습니다.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눈에 띄는데요. 기아차는 미래형 세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따뜻하게 해두라는 말만으로도 온도를 조절하는 등 첨단 사양이 대거 탑재됐고 주력 소비자층은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고 기아차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윤 기자, 이렇게 기아차가 K5를 선보이면서 집안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실 최근만 놓고 보면 그랜저는 대형 세단, K5는 중형 세단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지난달 선보인 더 뉴 그랜저가 기존 고급차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력 소비자층을 30, 40대로 한층 낮추면서 벌써부터 비교를 하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기아차는 가격 경쟁력에 강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K5 가격은 2,351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SUV GV80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생산과 출시가 지연됐던 GV-8의 인증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현대자동차에 공식 통보할 방침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달 중 출시될 거라는 전망과 해를 넘겨서 내년 초 나올 거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입니다. 다음은 항공업계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6년 만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조원타 한진그룹 회장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대한항공이 어제 사내 인트라넷에 희망퇴직 신청 접수 공지를 올렸다고요? 네, 희망퇴직 대상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 직원입니다. 운항 승무원과 기술 연구직 등 일부 직종은 제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이달 말 희망퇴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과 최대 24개월분의 월 급여를 추가 지급합니다. 대한항공 측은 권고나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회사 측은 전혀 강제성,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번 희망퇴직을 두고 조 회장의 허리띠 조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대한항공이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는 것은 6년 만인데요.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임원 수를 20% 넘게 줄이기도 했습니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국내외 경기가 나쁠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라며 비용 절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경쟁 과열과 일본 노선 감축 등 악화된 경영 환경으로 항공업계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때문에 희망퇴직 실시가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1,600억 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이 증여세에 대해 취소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만 1,500억 원이 넘어서 사실상 추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상 기자, 판결 내용 바로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현 CJ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소하라는 증여세 규모는 총 1,562억 원입니다. 다만 앞서 1심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33억 원과 종합소득세 78억 원 부분은 적법하게 부과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1,674억 원의 세금 가운데 111억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국내외 비자금 6,200억 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요.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1990년대 중후반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7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 거래와 배당금 등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증여세와 양도세 등 모두 2,614억 원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조세 심판을 청구했지만 940억 원만 취소되고 나머지가 그대로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강 기자, 1심에서는 이 증여세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판결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네, 이 회장이 특수목적법인과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명의신탁 재산증여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요. 1심에선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재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을 지배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특수목적법인 또는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명의신탁을 기초로 부과한 증여세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음 주쯤 나올 전망인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신규 인터넷은행 심사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후보군은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입니다. 당초에는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도 신청서를 냈었는데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심사 항목은 자본금과 자금 조달 방안, 또 주주 구성 계획, 혁신성, 안정성 등입니다.
네, 이번 심사의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에 한번 고배를 마셨던 토스뱅크의 인가 여부가 관심인데요. 토스뱅크는 당시 지배구조 안정성 문제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후 K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 지난달 상환전환 우선주 전량을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식되는 전환 우선주로 전환한 것도 인가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또 다른 심사 후보인 소소 스마트뱅크에는 일부 저축은행과 또 코스닥 상장업체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소액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네,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임시회의를 열어 예비인가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2곳의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어서 만약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가 최종 인가를 받게 된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모두 4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몇백 원 또 몇천 원 단위로 푼돈을 모으거나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정기적으로 넣으면 약속한 금리를 주는 적금 상품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재미도 느끼고 또 실속도 같이 챙기는 셈인데요. 이 소식은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전 모으는 재미가 쏠쏠했던 돼지 저금통이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출시한 저금통 상품은 고객의 입출금 계좌에서 1,000원 미만의 잔돈을 자동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대신 쌓여있는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실제 저금통과 유사합니다. 금액을 확인하려면 엿보기 기능을 써야 하는데 이 역시도 대략적인 총액만 추정할 수 있도록 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재미라는 측면은 어려운 금융 상품을 보다 쉽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일 동안 정해진 돈을 입금하면 약속한 금리에 맞춰 이자를 지급하는 일명 작심 3일 적금도 인기입니다. 6개월 동안 5천 원에서 3만 원까지 일주일에 3일만 선택해서 그 날짜에 꼬박꼬박 입금하면 연 1.9%의 이자를 얹어줍니다. 하루 10,000보 이상 11개월 동안 350만 보 이상 걸으면 2.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하는 적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저축을 통해서 뭔가 목돈을 크게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젊은 층들에서 이런 게 좀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재미와 함께 돈이 쌓여가는 재테크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명 펀테크가 젊은이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 부총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정책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지속적이고 또 의미 있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통해서 통화 완화 신호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부총재는 우리 금융시장도 비슷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한국 철강업계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재심 예비 판정 결과를 공개해서 현대제철에 대해 기존 5.44% 반덤핑 관세율에서 0.94%로 낮췄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추가 질의와 또 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 2차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조성래 효성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두 사람과 효성 임원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효성그룹의 변호사들이 회사 법률 자문을 맡는 형식을 취하면서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3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63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대한항공입니다. 6년 만에 희망퇴직을 신청받았는데요. 기업의 몸집 줄이기 신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1.3% 오르며 2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내 완성차 업체 최초로 전기차 소형 트럭을 선보인 현대차 역시 0.42% 상승하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 하락세인데요. 지금 이재현 회장이 세무당국과의 1,600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3% 하락하며 9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